바로 이어서 정책에 대해서 짚어보는 시간, 정책통 윤형중 대표님 모시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또 어떤 정책을 가지고 오셨나요? 네, 특별히 우리 노후를 책임지기 위해서 뒷시간 좀 집중해달라고 하셨잖아요. 사실 우리 노후를 잘 책임지기 위해서도 사실 앞시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다룰 주제가 의료개혁이거든요. 아, 그렇군요. 예, 진짜 중요하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 네. 이게 윤석열 정부에서 좀 시급히 해결해야 될 이슈 중에 하나이죠. 요즘 막 많이 얘기를 정부에서 하고 있는 것 같긴 한데요. 예, 지금 윤석열 정부가 작년에 크게 세 가지 이제 구조개혁 이슈를 내걸었는데요. 저는 오히려 그 이제 세 가지가 연금개혁, 노동개혁, 교육개혁이었거든요. 근데 요 세 가지보다는 요 의료개혁 쪽에서 오히려 성과를 좀 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상당히 기대를 걸고 있고요. 의료개혁도 굉장히 시급한 문제라서 지금의 이제 골든타임을 놓치면 굉장히 이제 다음에는 더 해결하기 어려워집니다. 의료개혁하면 사실은 굉장히 넓을 것 같은데 지금 저는 뭐 언론에서는 의사 수 증원하는 문제, 그 문제를 굉장히 많이 접했었어요. 그게 핵심 문제가 맞습니까? 일단 그게 당연히 핵심 문제가 맞고요. 요 얘기를 이제 일단 의료개혁 오늘 좀 드리기 전에 하나 이제 논리학 문제를 하나 좀 던지고 싶어요. 논리학 문제. 논리학? 예. 네. 그러니까 요 논리학 문제를 왜 던지냐면은 앞으로 전개될 모든 논리가 이것과 관련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우리가 하나의 결과에 미치는 요인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A도 있고 B도 있고 C도 있고 D도 있어요. 근데 A라는 그 원인만 해결되면은 그 결과가 좋아진다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지만 A가 좋아져도 B, C, D가 계속 나쁜 상태로 있으면은 A가 조금 좋아진들 결과 전체가 좋아지진 않잖아요. 그렇죠? 이제 오늘 이제 그래서 이 A도 좋아져야 되지만 B, C, D도 같이 좀 좋아져야지 이 전체적인 결과값이 좋아진다라는 논리적인 얘기를 하는 이유는 요 A가 바로 의사수 증원. 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의사수 증원이 된다고 한들 B, C, D 여러 가지 사안들이 그대로 있거나 더 악화되면은 전체적인 의료 개혁은 더 안 좋아지는 방향으로 갈 수도 있는 그렇군요. 것이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사수 증원이 또 안 되면 다른 게 잘 돼도 안 되는 건가요? 의사수 증원이 안 된 상태로는 방법은 없는 것 같아요. 지금 맞이한 상황에서는. 예. 그렇군요. 그러면 그거 차근차근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이렇게 정부가 의사 숫자를 이렇게 정하는 겁니까? 이게 어떻게 되는 거죠?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인데요. 의사와 같은 전문직의 숫자를 그 정부가 면허를 발급하면서 그 엄격하게 사실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면허증 개수를 통제를 하는 건데 우리는 인식하기는 이제 의대 졸업하면 의사가 되는 거니까 의대 입학생 숫자가 의사 숫자로 연결된다 이렇게 지금 인식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그렇게 인식하는 거는 맞나요? 네, 그렇게 인식하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의사 극과고시가 있지만 그래도 의대를 통과해야지 이제 또 극과고시를 보니까요. 네. 그러면 의료 문제를 전체적으로 풀려면 의사 수를 늘리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다. 그런데 의사 수를 늘리려면 의대를 일단 증원을 해야 의사 수가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네요. 그러면 우리나라 의사 숫자 규모 자체는 어떻습니까? 이게 지금 적다고 지금 많이 얘기를 하는 것 같기는 한데요. 네. 일단 하도 많이 언론에 나와서 많은 분들이 숫자를 외웠을 거예요. 네. 이 숫자나 기억하는 거 괜찮습니다. 3,058명. 3,058명. 이게 전국의 의대 정원 숫자 전원입니다. 네. 1년에 입학하는 의대 입학 정원이고요. 예. 그리고 요 숫자가 무려 18년 동안이나 그러니까 유지됐어요. 문제는 그전에는 그보다 많았는데요. 예. 그것보다 많았나요? 예. 18년 전에 3,058명으로 통제된 이후로 지금까지 쭉 유지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보다 많았을 때 줄였던 이유는 2000년도에 중요한 의료 개혁 중에 하나인 의약 분업을 했었는데요. 당시 그 의약 분업에 반대하던 그 의사들의 일종의 당근책으로서 의사 수를 좀 줄여 나갔었습니다. 맞아요. 옛날에는 그 의약 분업 전에는 우리 병원에 가가지고 병원에서 약을 지어줬었잖아요. 우리 어릴 때 그랬던 것 같은데. 심지어 약국도 일종의 의료행위 같은 역할들을 하곤 했었습니다. 그래서 어디 약국 가면 용하는 약국이라고 하면서 맞아요. 예, 굉장히 잘 듣는 약을 잘 치료해준다. 그리고 환자별 이렇게 리스트까지 쫙 가지고 있으면서 이전에 어떤 병력이 있었는지까지도 다 이제 감안해가지고 처방을 해주는 그런 약국도 있었습니다. 그럼 의약 분업을 하면서 그 의사는 처방만 쓰고
약사는 약만 짓는 거, 그 처방 받아서 약만 짓는 걸로 정확하게 나눴다. 역할을 그런 이렇게 거죠. 구분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의사들 쪽에서는 이게 병원의 역할을 너무 축소하는 거기 네. 때문에 뭔가 항의를 했고, 그럼 거기에 대한 일종의 대가로 당근책으로, 예. 당근책으로 네. 그 의사 숫자를 제한하는 의대 정원을 제한하는 그런 조치를 취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보니까 이게 별로 부족하지 않다는 반론도 좀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의사협회 같은 데서. 그러니까 의사협회 쪽에서는 많은 의사분들과 의사협회 쪽에서 가장 많이 제시하는 통계가 우리나라의 1인당 연간 외래 진료 횟수입니다. 1인당 연간 외래 진료 횟수가 한 평균적으로 한 14.7회, 15회 정도 되는데요. 이게 단연 그 OECD 평균, OECD 국가들 가운데 단연 1위입니다. 진료는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의사 수가 부족한 것은 아니다. 네, 이렇게 그렇게 주장하는군요. 말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그러면 부족한 거 아닌 건가요? 어떻게 보세요? 근데 우리나라, 그러니까 아까도 이제 제가 논리학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의사 수가 충분하기 때문에 외래 진료 횟수가 늘어났다라고 하기보다는 우리나라의 그 특유의 의료 행위 구조 때문에, 의료에 대한 유인 구조 때문에 이렇게 외래 진료 횟수가 늘어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우리나라의 수가 체계는 행위별 수가 체계라고, 행위별로 행위가 발생할 때마다 진료비를 지급하고 수가가 매겨져서 진료비를 지급하는 형태로 되어 있는데요. 네, 그렇게 하면은 일단 최대한 진료 행위를 늘리는 게 그 의사한테는 유리합니다. 이익을 얻기에 유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많은 진료가 한 1분 진료라고 네, 얘기 많이 네, 들어보셨죠? 네. 3분 진료. 보통 그렇게 하죠, 병원 가면. 중환병을 앓고 있어서 상당히 몇 달 전에 예약을 해서 그 의사를 만나러 가더라도 3분에서 5분을 넘기가 힘든 게 그 현실이거든요. 근데 OECD 평균적으로 봤을 때 1인당 평균 진료 시간이 한 15분 정도 됩니다. 한국은 평균적으로 봤을 때는 그것의 한 4분의 1 정도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저도 이제 미국에 유학 갔을 때 생각이 나네요. 그때 우리 아이가 어렸는데 아기 데리고 소아과 가면은 의사 선생님이 미국 소아과인데 한 30분씩 놀아주면서 이 얘기 저 얘기하고 장난감 주고 막 이러면서 어르고 달래면서 애하고 얘기하면서 진료했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한국은 굉장히 다르고 그게 이제 평균 진료 시간 차이로 통계로는 나타나는 그런 네. 거군요. 그럼 우리가 모자란 게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사 숫자가 어느 정도나 모자란지 숫자가 좀 있나요? 숫자만 단순하게 제시를 하면요, OECD 평균적으로 의사 수가 인구 1000명당 3.7명 정도 되거든요. 근데 한국은 한의사를 포함하면 2.5명이 되고요, 한의사분들을 제외하면 2.1명 정도입니다. 근데 이게 더 앞으로 그 의료 수요라는 것은 그 고령화율과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거든요. 건강보험 통계를 보면은 65세 이상의 1인당 건강보험 지출액이 65세 미만보다 5배가 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료 수요도 고령화의 율에 따라서 급격하게 차이가 나는데요. 한국의 경우에는 그 어떤 나라보다도 급격한 고령화 속도를 보이고 있는 나라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뭐 저희 추측이 아니라 국책연구기관인 이제 보건사회연구원의 올해 1월에 전문 과목별 의료 인력 수급 추계라는 거를 이제 연구를 통해서 추계를 했거든요. 그 추계를 보면 2025년 정도 되면은 한 1만 4천 명 정도가 부족하고 2035년 정도가 되면은 2만 7천 명 정도가 부족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많이 부족하네요. 근데 이게 그렇게 부족한 게 뭐 어제 오늘의 얘기는 아니고 지금 18년이나 증원을 안 했으면은 그 전에 정부에서도 많이 고민을 하고 뭐 논의도 많이 했었잖아요. 언론에서 본 기억도 있는데 그땐 증원이 안 된 거죠. 이게 오랫동안 문제 제기는 됐었는데 공론의 장으로 정부가 그 정책을 내놓고 그리고 이제 직접적인 공론화가 되면서 뜨겁게 토론이 됐었던 적은 2020년 한 번밖에 없었던 2020년. 네,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문재인 정부가 의대 정원 증원과 공공의대 도입 두 가지 정책을 골자로 내걸었었는데요. 당시에 상당히 좀 뭐 아주 전향적인 정책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고요. 지금 의대 정원이 3,058명이잖아요. 네. 매년 400명 정도씩 늘려서 10년간 4,000명 정도를 증원하겠다라는 계획을 발표를 했었고요. 또 지역에 공공의대를 도입하겠다라는 정책을 발표했었습니다. 맞아요. 그때 다 기억이 나는데 그때 잘 안 됐었죠.
그 당시에 저는 아이를 키우고 있었는데요. 네. 그 당시에 이제 아이가 코로나 의심 증상이 생겨서 그 병원에 갈 일이 있었었는데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당시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의사들이 파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맞아요. 파업에 참여하는 이제 그 의사분들이 70에서 80%를 육박할 정도였기 때문에 종합병원을 비롯해서 일선에 있는 이제 지역 의료기관들까지 상당수 파업에 참여를 했었고요. 또 다른 이제 그 항의 행위로서 의대생들이 의사 국가고시에 그 응시하지 않는 형태로 그 항의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그것에 정부가 당시는 이제 또 코로나를 대응해야 되는 그 국가, 어떻게 보면 응급 상황이었기 때문에 국가가 이제 의료 그 의사들의 이제 그런 요구에 어느 정도는 그 수긍을 하면서 당시에 이제 개혁안들을 철회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파업하고 저항에 막혀서 정부가 철회를 했다. 그래서 네. 문재인 정부 때 추진하던 의대 증원 계획은 무산된 거죠. 그렇습니다. 결국. 근데 매년 400명씩 10년간 4,000명 증원한다고 해도 아까 말씀하신 한 2만 명 모자라진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게 한 2035년? 네. 그러면 27,000명입니다. 턱없이 부족한 것 같은 2만 7천 명하고 4천 명. 12년 남았으니까요. 2만 7천 명을 그 채우려면 1년에 한 2천 명 정도씩은 증원을 네. 해야지 채울 수 있겠죠. 그러면은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했던 증원안도 사실 부족한 것이었다고 볼 수가 있는 건가요? 그렇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됐다. 근데 지금도 의사협회에서는 반대하고 있죠. 네. 제가 보니까 세 가지 이유를 내세웠는데 첫 번째로는 아까 말씀하셨어요. 요건 의료 서비스 이미 많이 제공되고 있다. 이건 아니라고 말씀하셨고, 근데 그거 말고도 지금 문제가 되는 필수 의료하고 지역 의료 문제, 요거 응급실 뺑뺑이 문제 요즘 많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 문제는 증원해도 이거는 해결이 안 된다. 이게 있고, 그 다음에 의사 수가 늘어나면 의료비가 오히려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부담이 커진다. 이렇게 좀 이유를 대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하나하나씩 다뤄보겠습니다. 일단 지금도 충분히 그 의료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 아까 이제 그 1인당 외래 진료 횟수가 대표적인 근거인데요. 이 얘기는 사실 굉장히 일부에 한정된 얘기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지금 종합병원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 응급적인 처치를 받을 수 없는 의료 취약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 곳이 전체 국토 한 15%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인구 10만 명당 그 의원의 숫자가 그 과밀된 지역과 적은 지역의 차이는 한 10배 가까이 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좋은 의료 접근성을 갖추고 의료 서비스가 충분히 제공되고 있는 곳들은 상당히 이제 대도시 거주자의 그리고 경증 환자에 한정되고 있습니다. 지역별 격차와 필수 의료와 필수 의료가 아닌 것의 격차가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고요. 그것이 그동안 이게 많이 이제 그 문제라고 지적이 됐다가 공론화가 되지 않았었던 이유는 그나마 좀 사고가 터지지 않았었기 때문이었거든요. 근데 올해 여러 이제 상징적인 사건들이 여러 건 터지기 시작했어요. 그게 이제 공론화의 결정적인 계기인데, 예를 들어서 대구에서 어떤 한 학생이 좀 높은 곳에서 떨어졌는데 응급실만 뺑뺑이를 2시간 돌다가 사망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서울 아산병원 같이 가장 그 큰 병원에서도 그 간호사분이 갑자기 이제 그 뇌에 문제가 생겨서 갑자기 이제 응급적인 처치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제대로 받지 못하고 사망하는 일들이 벌어졌고, 또 올해 소아청소년과들이 전국 곳곳에서 폐원하기 시작하면서 소아과 오픈런이라 그러죠. 뭐 시작할 때 뭐 줄 잔뜩 서는 현상이라든지 아니면 소아과를 찾기 어려워하는 그런 이제 그 문제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문제들을 감안하면 진짜 필수적인 의료 서비스에는 상당히 불충분한 의료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고, 또 지역 간의 격차가 상당히 큰 문제들이 여태까지는 수면 아래 있었지만 이제 막 분출하기 시작했고, 이것이 더 커져가는, 내년이면 더 커져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근데 그러니까 생각해 보니까 그러네요. 우리 고령화돼서 의료 수요 많아진다고 하는데, 고령화되면은 예전에는 다들 그 나이 들면은 노년 생활은 농촌에 가서 고향에서 해야지라고들 많이 생각하셨을 수 있지만, 고향에 가시면은 이제 몸이 편찮으실 때 가실 병원이 없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더 대도시로 고령화될수록 몰릴 수밖에 없고 지방 소멸도 늘어날 수도 있고 또 대도시의 이 집값은 또 청년들이 또 일하는 청년들한테 필요한 집값도 같이 덩달아서 너무 올라서 수요가 많아지니까 그 문제도 생기고 여러 문제가 한꺼번에 생기겠네요. 네. 말씀하신 대로 그 지역 균형 발전이 되려면 일종의 전국 여러 곳들이 그 중요 거점적인 지역으로서 인구댐의 역할들을 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그 인구댐의 중요한 역할을 하는 기관이 사실은 이제 의료기관입니다. 근데 지금 또 의사협회 얘기는 의사 숫자를 늘려도 지방으로 안 간다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고육책으로 지난 정부에서 했던 아까 실패한 의료개혁의 네. 경우에도 공공의대를 지방에 만들겠다, 뭐 또 지방에 가서 근무하는 어떤 제도를 만들겠다 이런 얘기도 하고 했었는데 지금도 좀 그런 논의가 같이 되고 있나요? 그 이제 이게 굉장히 중요한 논의입니다. 그게 이제 윤석열 정부에서도 의사수 증원도 굉장히 중요한 의료 개혁이지만 의사수 증원만으로는 당연히 안 되고요. 그 이제 많은 의사분들이 지적하듯이 의사수 증원 플러스 꼭 들어가야 될 몇몇 정책들이 있습니다. 이제 꼭 들어가야 될 몇몇 정책들은 그러니까 그 정책의 이름으로 얘기하기보다는 우리가 이제 필요로 하는 것들로 한번 얘기를 해보면요. 그러니까 일정 수의 의사분들이 지역에 남아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상당히 일정 수의 의사분들이 우리가 필수 의료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뭐 산부인과라든지 그 뭐 심혈관 질환이라든지 뭐 몇몇 필수 의료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과들에 남아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남아 있게 하는 정책적인 그런 디자인들을 할 필요가 있는데요. 그것들을 위해서는 사실 여러 가지 정책 수단들을 동원을 해야 됩니다. 그런 것들 중에 하나가 이제 문재인 정부가 추진했었던 공공의대도 물론 하나의 정책적 선택지가 될 수 있고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지금 수가체계를 행위별 수가체계에서 어떤 지역의 의료기관에 한정하는 수가체계를 접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고요. 궁극적으로는 이거는 의료에 국한된 얘기가 아닌데요. 그 한국의 중요한 그 사회 서비스라고 하는 그 이제 것들이 대부분 저는 5에서 10%, 5에서 10이라는 숫자를 기억해 볼 필요가 있는데 그 이런 중요한 사회 서비스에 국가와 공공이 공급하는 비중이 5에서 10%를 대부분 넘지 5에서 않습니다. 10%요? 예, 넘지 않습니다. 이게 5에서 18이 무슨 아니고? 법칙 같아요. 그래서 공공의료의 비중이 지금 5%거든요. 네. 공공의료의 비중이 5%이기 때문에 그 어떻게 보면 민간의 그 의료 시장에서는 공공의 의료를 어떻게 보면은 별로 무시해도 되는 그런 행위가 되는 것이죠. 예를 들면은 공공의 의료 행위가 굉장히 그 질이 좋고 그리고 어떤 비급여 진료 같은 경우에 그 이런 것들을 더 저렴하게 그 한다든지 어떤 진료 행위에 대해서 좀 통제가 가능한 그런 비교 가능하고 경쟁 가능한 의료 행위가 공공 영역에 있다면은 민간에서도 이렇게까지 의료 상업화를 추구하고 또 이제 그 어떻게 보면은 지금보다는 질 좋은 의료 서비스로 경쟁할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이 형성될 수 있거든요. 근데 지금의 한국에서는 5%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필수 지역에 공공 의료를 확대하는 정책들이 같이 가야지 그 이런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달성할 수가 있습니다. 공공의료가 뭐 국립암센터나 뭐 서울시립병원이나 뭐 이런 곳들인 거죠. 대표적인 게 뭐 진주의료원 같은 진주의료원이라든지 이렇게 지자체나 광역의료원들과 또 광역의료원과 연계한 그 의학대학 그게 이제 공공의대였죠. 공공의대고 네. 그 시스템이 좀 강화될 필요가 있다, 늘어날 필요가 있고 거기로 의사가 또 배치될 필요가 있다. 그런 지금 얘기 하시는 구상하고 거죠? 있는 여러 이제 안들 중 전문가들이 구상하고 있는 안들은 지역의 인재들을 채용하게 하면서 그 사람들이 필수적으로 지역의 의료기관에 몇 년 동안 의무 복무를 하게 하는 안들을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그 의무 복무 기간을 채우지 않으면 의사 면허를 반납하는 방안들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제시하면은 충분히 지역의 필수 의료에 의사들이 이제 충분히 공급될 수 있는 정책들 설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지금 정부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 거죠? 아직 밝히고 있지는 않습니다. 아직 정확하게 밝히진 않았고요. 네. 실손보험 문제도 많이 하는데 실손보험, 실비보험 이거 많이 가입하고 있어서 뭐 의사수 늘어나면은 더 많이 사람들이 의료 서비스 과잉 소비하게 된다 뭐 이런 얘기인데 그럼 부담도 늘어나고 이 이야기는 어떻게 봐야 돼요? 일단 보험사들과 그 의사들과 그 소비자 이 세 주체 간에 이익 균형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지금은 소비자들을 빼고 그 이제
실손보험사들과 의사수들의 이익을 극단적으로 추구하게 되면은 지금처럼 더 의료비를 더 많이 쓰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일례로 지금 한국의 의료비 지출 규모가 GDP 대비 9.7%, 작년 기준으로 9.7%거든요. 근데 OECD 평균이 9.3%입니다. 이게 그럼 우리가 평균 이상으로 평균 지출하는 이상이에요. 거네. 우리는 건강보험 때문에 덜 지출하는 건 줄 알았는데 그래서 그렇기도 하고요. 우리는 건강보험 제도를 잘 갖춘 나라인데다 요 의료비 지출의 규모는 그 나라의 고령화율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한국은 굉장히 급속도로 빨라지는 고령화 국가이긴 하지만 아직까지는 고령화율로 보면은 OECD 37개 국가 중에서 한 29위, 28위 정도에 지나지 않거든요.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료비 지출이 평균 이상이 되는 그런 것들이 지금의 그 실손보험 체계 그리고 행위별 수가제도 그리고 지금의 비급여 그런 이런 문제들이 굉장히 구조적으로 작동하고 있는 것이죠. 의사 수가 늘어나면 그 문제가 악화되는 건 아니고요. 그 지적도 의사협회라든지 많은 의료인들이 제기하고 있는 그 주장입니다. 그것도 상당히 타당한 주장인데요. 그러니까 의사 수가 늘어나면서 어떻게 보면 더 의료 행위를 유도할 것이다. 더 어떻게 보면 병원에 많이 오게 할 것이고 유도할 것이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시작하기 전에 이제 논리학 얘기부터 했잖아요. 네네네네. 그러니까 어떤 결과에 그 의사 수가 늘어나는 게 당연히 의료비 지출을 증가시키는 그런 구조이긴 해요. 근데 다만 그 실손보험 체계라든지 비급여 의료 체계라든지 여러 체계들을 지금 그대로 놔둔다면 그렇게 되겠죠. 하지만 이런 체계들을 개선해 나가면서 의사 수를 증원해 나가면은 사실 전체적인 의료비 지출은 늘리지 않으면서 그 우리가 해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좋습니다. 윤 대표님 주장은 의사 수 일단 늘리자, 의대 정원 늘리자, 늘리되 다른 보완책들 생각하자. 네, 이런 거꾸로 거죠. 질문드리면 늘리지 않고 지금의 필수 의료와 지역 의료 격차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라고 한번 제가 질문을 드려보고 싶어요. 네. 좋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늘어납니까? 어떻게 전망하세요? 일단 대통령이 주재하는 그 필수 의료 혁신 전략 회의에서 그 이제 의사수 증원과 그 이후에 보건복지부가 분명한 방침을 밝혔기 때문에 일단 정부가 뭐 분명한 방침을 밝힌 것을 뒤집으면서까지 그 하지 않을 것이라고 기대하지는 않고요. 다만 그 의사들의 반대에도 일리가 있고 또 의사들이 또 이제 최근에 이제 법적 분쟁이라든지 여러 부담을 안고 있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이제 그런 문제들을 잘 해결해 나가면서 갈등을 잘 해결해 나가면서 좀 늘릴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잘 풀어 나갈 것이다. 일단은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기대하고 계신 거고요. 윤석열 정부가 잘하는 거는 잘 칭찬해줘서 잘 되게 만들어야 됩니다. 박근혜 정부가 공무원 연금 반드시. 개혁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렇죠. 윤석열 정부가 꼭 이 문제에 성과를 냈으면 좋겠습니다. 입시 문제도 뭐 거론하는 분들이 많아요. 안 그래도 다들 의대 가려고 그러는데 이제는 뭐 공부 웬만큼 하면 다 의대 가려고 할 거다. 그런 문제, 의대 정원 늘어나면 그런 또 부작용은 이건 의료 문제는 아닌데 뭐 생길 수도 있는 부작용 아닌가요? 그게 꼭 의사 숫자의 문제라기보다는 의대를 졸업하면 얻을 수 있는 경제적 이익과 굉장히 그 관련이 높습니다. 물론 어느 나라나 전문직 선호 현상은 굉장히 심각한 상황인데요. 한국은 다른 전문직 중에서도 의사 선호 현상이 굉장히 심각한 것은 그 이익 균형에 좀 문제가 생겼기 때문이거든요. 특히 개원의 기준으로 하면은 그 노동자 평균 임금의 한 9배 정도에 달하는데 단연 OECD 1위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개선하지 않고는 의사수 뭐 증원이냐 뭐 감축이냐 이런 문제랑은 크게 관련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또 요즘은 또 노후 문제하고 또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좀 이따 강창희 대표님 모셔가지고 노후 문제 또 얘기할 텐데요.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의사 댁에 자녀들을 의대를 보내려고 많이 그러세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내가 살아보니까 한 70 넘어서도 계속 일을 하면서 돈을 많이 벌고 이런 거 아니라도 괜찮은데 내 일을 하면서 보람을 또 찾고 약간의 소득도 얻을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자격증이다. 의사라는 자격증.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근데 거꾸로 말하면 그런 자격증 없으면 너무 불안하니까 우리 연금이나 노후 대비가 전혀 안 돼 있으니까 뭐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 같기도 합니다. 네. 그런 생각이 들고 이제 뭐 의료개혁의 다른 과제들도 사실 있는데 오늘은 의사수 증원에 대해서만 좀 포커스를 맞춰서 말씀을 좀 해주시고 나머지 얘기는 조금 뒤로 미루면 어떨까요, 대표님? 어떠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의사협회가 지금 반발하고 있는데 정부가 또는 정치권이 어떻게 풀어가야 될까요? 요것만 하나 좀 여쭤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많은 그 중요한 개혁에는 이익단체가 존재할 수밖에 없거든요.
네, 이익단체의 그 주장을 물론 충분히 소통하면서 이제 그 논의를 해야 하지만 100% 그들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만은 없습니다. 이 조직되지 않은 대다수 대중들의 이익을 사실 정부가 대변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런 원칙을 가지고 그 하나의 이제 성과를 내겠다라는 좀 나름의 이제 정책적인 욕심을 좀 가지고 추진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네. 의대 증원, 의사수 증원에 대해서 정책적 욕심을 좀 가져달라. 윤 대표님 그 당부를 마지막으로 하고 오늘 정책통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윤양중 대표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